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기의 작품 밑에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동그라미 하세요. 다음 날의 작품 곳곳에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안내문으로 바꿔서 붙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에 동그라미 하세요. 역시 그 다음 날 곳곳에 동그라미였습니다.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말자는 얘기죠. 대물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인생도 역시 완벽한 게 없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대물 T레이더 서울 서부 강사 동양증권 이경민 PB, 동양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 메리츠종금증권 강북센터 이범상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좀 악플을 받고 사실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악플 받은 거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대리님 방송하실 때? 아니요, 이 방송 말고 다른 주간지에 이제 기사가 실린 게 있는데 아, 네네. 악플이 달렸어요. 제 뭐 손님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과감히 네이버에 신고 접수했더니 삭제해줬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금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거 보니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뭐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고 평가에는 너무 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분은 어떤 요즘 대물에 관심이 있으신지 매매를 매일 하시잖아요. 이경민 PB님? 예, 저는 2차 전지하고 그쪽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이쪽 보고 있습니다. 아,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우리 대물 시간에 많은 얘기들을 했던 섹터입니다. 네, 이범상 대리님은요? 게임주에서 이제 컴투스랑 게임빌 가끔 만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좀 좋게 보이는 거는 수익 짭짤하시겠는데요, 이번 달에? 근데 그 산지가 얼마 안 돼서 예. 10% 좀 안 난 것 같아요. 이거 썬데이토즈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상기후 했었잖아요. 근데 제 2위 종목이 그 효성 OMB였고 3위 종목 현대 비엔제 스틸이었는데 현대 비엔제 스틸이 최근에 좀 자리 잡으면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니켈 가격 전망이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았었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이상기후 쪽은 계속 좋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 관련해서도 우리도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대리님? 예, 저는 SK 네트워크스 이런 내수 기반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고 있고, 요즘은 그 원자재 가격 동향을 좀 보고 있는데 많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합성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쪽 수입하는 업체 타이어주들 비롯해가지고 고무 생산하는 업체들 대원화성 이런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세 분 가지고 오셨을까요?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540부근까지 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가 장 후반에 늘어나면서 2000선 회복했습니다. 업종 테마 보시죠. 내수 부진, 침체된 소비 심리 탓에 유통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최고의 성수기로 불리는 여름 시즌이 왔지만 유통업체들은 아직도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유통업체들의 주가도 최근 내내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씩 최악은 벗어났다는 분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5월 소폭 개선된 소비 경기가 6월을 지나 하반기로 갈수록 되살아나리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증권가는 3분기를 지나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회복되고 유통업체들의 실적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의 저점을 벗어나며 3분기부터 성수기에 진입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통주의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반기 내수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업종 내 홈쇼핑주가 가장 양호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모멘텀이 커지고 모바일 부문의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인데요. 이처럼 유통주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주가를 회복하며 유통주 대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유통주입니다. 유통주를 한번 다뤘었어요. 1월 21일에 대물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또 정말 무처럼 만에 다시 한번 유통주를 꺼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수가 다소 위축됐다가 현재 구간에 좀 최악을 지났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지만 소비 심리 전반적으로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대리님 먼저 해볼까요? 예, 네. 일단 저는 세 가지 차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유통시장 업태별 시장 규모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첫 번째 표 한번 보시면은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 이제 업체인 뭐 백화점, 홈쇼핑, 뭐 편의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그 편의점, 홈쇼핑,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성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경우 보면은 백화점 같은 경우는 18조 이상 올라가기가 굉장히 30조 이상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가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할인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 성장하는 거는 기본적인 마트의 성장이 아니고요. 그 아울렛 최근에는 뭐 프리미엄 아울렛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면세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이 좀 눈에 띄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전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대형마트 3사 그 PC 인터넷 쇼핑 시장 규모 전망치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2009년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이 굉장히 미미했다가 지금은 2013년 예상치로 봤을 때 거의 2조 가량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대형마트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오프라인 규모가 굉장히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수 기반이 많이 지금 최악의 상황, 특히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수 기반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분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이 지금 모바일이나 인터넷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접점으로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대형마트 3사가 지금 인터넷 기반을 구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가지고 나온 차트는 TV 홈쇼핑 시장 성장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취급고 규모를 세 번째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그 TV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부들이나 이제 여성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TV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의류랑 렌탈 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이제 산업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정체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쇼핑 내에서요? 네. 근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홈쇼핑 업체 3사 대표 CJ 오쇼핑이랑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이렇게 있는데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매 연마다 성장률이 거의 매출액이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유통 부분이 지금 오프라인 부분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업체들이 지금 그 주요 타겟으로 노리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 프리미엄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보다는 좀 금액은 좀 낮되 결제를 자주 할 수 있는 그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취급고를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신선식품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좀 낮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그런 이제
상황별로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유통업체에서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홈쇼핑 내에서 모바일의 성장세가 2배, 매년 2배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의류 렌탈 쪽의 성장성 좋고요. 홈쇼핑 내에서 전체 우리 유통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온라인? 온라인이나 모바일 네, 시국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이쪽이다. 않을까. 아울렛은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아울렛이나 뭐 세이프존 같이 이제 그 점포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가형 브랜드 같은 뭐 NC백화점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성장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어떤 뭐 업태에서 신사업의 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연말에도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짜 그 연말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때 핫 키워드가 바로 온라인 쇼핑, 그중에서도 모바일 쇼핑이었죠. 뭐 그런 부분들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범상 대리님, 어떤 차트 핵심일까요? 저도 3가지 차트 갖고 나왔는데요. 먼저 소비자 심리 추이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5월 달에 107포인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113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비에 대한 선행 지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 차트에서 보듯이 홈쇼핑과 편의점 중심으로 소매 유통업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레포트가 거의 없어요. 이제 레포트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이 뭐 바닥권이라거나 그리고 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거나 뭐 트레이딩 바이를 제시하는 레포트는 간혹 있지만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레포트는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그 신문상들이가 3번째 차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망치는 좋게 전망을 하지만 실제 소매 판매액은 감소하거나 거의 일정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비액과 전망치와는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해외 직구, 그리고 뭐 병행 수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울렛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유통주 전반적인 발전을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자면 저해하는 요소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유통주가 올라가는데 조금 제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추천 종목도 이따 아울렛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세한 건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홈쇼핑도 편의점도 아니고 아울렛 쪽으로. 예. 홈쇼핑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그 모바일 쪽에서 성장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좀 강력 매수 쪽의 의견도 나왔던 것 같은데 좋다가 최근에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유통을 다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홈쇼핑 최근 좀 안 좋아서요. 그게 사실 모바일 쪽 많이 증가하는 부분도 사실 TV 쪽 감소하는 부분을 거의 흡수하는 쪽으로 성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홈쇼핑이 크게 성장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최근에 홈쇼핑도 다른 쪽으로 조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게 렌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렌탈이라든가 그리고 그 보험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요새 방송을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경민 PB님은 어떤 차트 핵심인가요? 예, 우선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유통에서 그 공급자의 힘이 지금까지 강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IT 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하면서 그 수요자,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 세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게. 유통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힘의 그 크기가 그 수요자한테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소비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3가지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뭐 2013년 이후에 소비 행태를 조금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첫 번째 표를 본다라고 하면 좌측은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민간 소비의 그 괴리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차트고 그 두 번째 옆에 바로 보이는 거는 실질적인 그 민간 소비 증감률은 연평균 2%에 그쳤다라고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2013년 이후로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일반 국민들의 그 주머니 사정 더 안 좋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상위 5%의 소득이 더 커지고 그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구간에서 지금 소비 같은 부분에 있어 소비 여력이 많이 줄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트렌드 키워드도 양극화라고 볼 수 있나요, 여전히? 예. 여전히 양극화죠. 네네. 예. 그래서 뭐 두 번째 가지고 온 거는 2014년도 소비 트렌드를
조금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큰 그 그림은 탈경계화라고 해서 뭐 네. 소비의 큰 틀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뭐 탈국경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 직구나 이런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 해당이 되고요. 그 탈장소화. 예전에는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꼭 구매했던 게 지금은 휴대폰으로도 구매가 되고 어디서나 구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영앤올드, 그러니까 그 연령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들이나 젊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식품이나 이런 부분 하면서 직장인들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이 식품 부분에 좀 상승률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온오프 이쪽 옴니라고 하는데 이쪽 탈채널화. 예, 저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매매가 아니라 그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예. 뭐 탈시장화나 그 탈시간화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그 다음의 표 같은 경우는 소비자 환경하고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1인에서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기기 이용자 수가 많고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담이지만 저도 저의 아기의 옷을 지금 해외 여행 갔던 그 미국 갔던 친구한테 그걸 받았거든요. 네. 좀 사서 보내라. 좀 많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와이나 이런 데 갈 때도 친구들이 좀 사오긴 하는데 좀 많이 싸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예, 그래서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이런 쪽 소비로 바뀌고 있고요. 그 예전에 소품종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매스 마케팅을 밀었다라고 하면 요새는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뭐 쉽게 보면 이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를 가더라도 500원짜리 대파나 아니면 딱 먹을 만치의 그런 부분이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온라인이나 글로벌 뭐 이런 부분은 다시 뭐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저희 시청자분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마트 갔다가 부추가 정말 딱 먹을 만큼 팔더라고요. 근데 부추 사보셨어요? 네. 이만큼 팔잖아요. 한 단에 2,000원 이렇게. 2,000원인데 이만큼 파는데 다 못 먹고 버리는데 그렇게 소분해서 파는 것들 참 좋죠. 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한마디 정리가 정말 와닿는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업의 그 구도가 이동하고 있다.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에 잘 대응하는 기업이 해외 아마존이나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보이시죠? 딱히 없습니다. 그걸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하죠. 유통의 혁신 이런 기업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그 국내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공정적으로 뭐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트렌드는 다시 한번 또 크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유통지 상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 시장 또 소비 심리의 회복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문상 대리님? 저는 일단 그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성장 기조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해왔던 부분을 정말로 똑같이 답습하는 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그 부분은 좀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단 그러니까 취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은 계속적으로 불안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희망 연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이제 노후가 계속적으로 나중에 내가 은퇴를 했을 경우에 노후가 불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비보다는 불황형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는데 원래 기존에는 200만 원을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200만 원을 연금이라던가 어떤 뭐 그 저축형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고 10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소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뭐 연봉이 올라가게 되지만 그 기존의 연봉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구조적인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단점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와봤는데 그 소매 판매 성장률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성장률, 소매 판매 성장률이 한 8.2%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 4.4%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아까 이범성 대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부분이 변화가 된 거겠지만 그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 원인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이 부분을 타개를 하려면은 아까 아마존 같이 정말로 그 맞춤형 상품을 소비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라던가 뭐 롯데라던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뭐 백화점 아니면 대형 할인마트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 코스트코 같이 정말 어떤 점포형 뭐 어떤 그런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맞춤형 다품종 수정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맞춤형 소비자들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유통 쪽에 혁신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소비 트렌드에 맞춰진 뭔가 그보다 또 앞선 혁신이 없다는 부분,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또 경제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범상 대리님. 네. 저는 일단 내수시장 그 전망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고용지표하고 주택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중에서 제가 갖고 나온 차트는 이제 고용지표 중에 하나인데 취업기회 전망지수라는 차트입니다. 각 구간별로 이제 원하는 소득이 있는데 모든 소득 구간에서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취업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고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절반만이 올해 신규 공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와 종합해 보면은 소비 심리는 높아지는데 소득 기대감은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보다는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은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아울렛 쪽이 더 좋게 보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아마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번 이런 혁신적인 유통을 해갖고 위즈위드라고 IS 이커머스인가요? IS 이커머스에서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거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요? 저도요 예전에. 저도 잘 안 가요. 이용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이용하는 게. 그리고 주식도 있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위즈위드 관련주 있어요? 예, 그게 IS 이커머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상승돼 있나요? 예.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아, 그렇군요. 1,000원대 주식이 하루에 6,000주? 뭐 이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실패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존의 유통을 탈피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은 했었는데 기존 유통주들에 의해서 막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이제 진짜 변화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기존의 유통주라고 하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약해지고 있는 반면 해외 직구라든가 병행 수입 이쪽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찌됐건 이런 유통주가 잘 가려면 내수시장이 회복돼야 되는데 전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예. 네.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라는 결론입니다. 예. 네, 이경미 PB님 내수 소비 심리 어떻게 될까요? 전망해 주시죠. 예, 우선은 내수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저희 국민들의 뭐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도 제일 중요하지만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어느 정도 열렸나요? 거의 안 열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베이스가 부동산에 깔고 가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쪽 내수 경기가 얼만큼 많이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신임 경제부총리가 내정이 됐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경제 정책상으로는 부양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난 13일 날, 17일 날, 19일 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했지만 LTV나 DTI 같은 부동산 규제나 이런 부분을 부분적 또 선별적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도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으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실 정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정책 기대감이죠. 예, 지금은
뭐 내수 시장이 완전히 좋아져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내수가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는 조금만 호재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 네. 지금 내수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 국면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내수 쪽이 한 차례 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좀 내수 시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유통주도 한 차례 튈 수 있나요? 예, 유통주도 한 차례 정도는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이런 유통주나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할 때 뭐 의류도 마찬가지고 해외 직구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연말에 역시 또 우리나라의 또 핵심 소비의 키워드였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해외 직구 유통주에 얼마나 타격을 주고 있을까요? 뭐 사실 실상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많이 타격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별로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오늘 직구를 하고 왔거든요. 네. 하고 왔는데 전반적인 물론 이제 지금 그 건강식품이랑 의류 쪽 말고는 물론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UHD TV가 우리나라 가격으로 거의 한 40% 정도 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TV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단가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배송하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우발적인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배송이 지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는 제가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30% 이상 좀 저렴해야지 실질적인 이제 구매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해외 직접 구매 추이 및 품목별 매출 비중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어떤 품목을 해외 직구를 많이 하나 이런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2008년도까지만 해도 의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주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52%가 기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기타 부분은 사실 이제 구매에 대한 부분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고부가 제품을 구매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나라 봤을 때 뭐 클리어런스가 이번 기간에 굉장히 많이 한다. 아니면은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정말로 스팟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는 날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구매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유통업계에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메리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해외 직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이슈화됨으로써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은 좀 한정적인 세일 기간이나 이런 때에 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제한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건강식품을 많이 사시나 봐요,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뭐 이런 거. 네, 뭐 GN 뭐 이렇게 브랜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그걸 직구로 많이 네. 뭐 오메가 뭐 이런 것도 많이 구매를 하죠. 그렇죠. 요즘 그런 거 많이 드시니까 챙겨 많이 드시죠? 네, 많이 먹고. 건강식품은 이번에 새알씨 목록통관 그 품목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도 그걸 제일 많이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GNC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범상 대리님은 해외 직구가 유통주에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타격을 주는 그 수치상의 그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해외 직구와 병행 수입 이런 게 이제 전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6월 16일자로 목록 통관 그 품목이 확대된 이슈가 있었죠. 정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주식을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딱 됐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불안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직구라든가 병행 수입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더 발전하고 기존 유통주는 더 이제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기존 유통주들이 좀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자제품도 이번에 그 목록 통관으로 확대된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가죽과 가방 이런 것들도 이제 목록 통관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LG 패션 같은 경우 LF 제품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병행 수입 같은 거. 작년 말에 이제 캐나다 구스다운이라고 요새 뭐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그 패딩 있죠. 그게 100만 원 넘는 상품이거든요. 그게 이마트에서 이제 병행 수입을 가져왔어요. 그럼 기존에 그 사람들이 사던 얼마에 팔았어요? 그게 예를 들면은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 뭐 이 정도에 판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량은 많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도움되는 부분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기간에 이마트 주가가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네. 표를 갖고 나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갖고 나온 게 레이벤 선글라스입니다. 이게 아마존에 살 땐 얼마고 국내 백화점은 얼마고 그리고 직접 온라인 직구로 이제 샀을 땐 얼마고 가격을 나온 건데 이 당시에 환율이 1,076원이었으니까 지금은 이 108,000원보다 더 싸겠죠. 그러면 네. 국내 백화점보다 거의 반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선글라스를 30만 원대로 샀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해외 직구 사이트 알게 돼갖고 들어가 봤더니 18만 원, 19만 원 하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했는데 지금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은 지금 관세를 안 물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관세를 안 물거든요. 정보를 또 여기에서 얻게 되네요. 네. 20만 원 이하 제품들은 관세를 안 묻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목록 그 확대로 온라인 쇼핑하기 굉장히 좋아진 시장인데 어찌됐건 이러한 그 메리트가 있어요. 아까 질문한데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처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한번 한 사람은 또 계속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외 직구라든가 병행수입 이쪽은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땐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 있고 성장 속도가 빠른데 그게 유통주에 미치는 영향은 그때그때 심리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있을 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유통주의 어떤 변혁이 있지 않은 이상. 예. 아,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얻습니다. 유통주의 주가는 심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이요. 이경민 PB님. 네. 우선은 뭐 직거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핫한데 그 왜 직거래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싸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엔저 현상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왔었기 때문에 롯데 쇼핑이나 이런 그 상대적인 주가들이 좋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에는 워낙 강세가 많이 되면서 직거래나 직구 이런 병행 수입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소비의 양극화는 뭐 소득 양극화에 따라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타격은 이미 있고 있었다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직구가 네. 최근에 이슈가 됐을 뿐이지 하는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워낙 강세되고 매력적인 구간일 때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뭐 반드시 나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반대로 유통주에 주는 타격이 있을까요? 유통주에 주는 타격은 이미 있죠. 이미 있다? 예, 이미 있죠. 네. 그 타격을 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직구 그 자체로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워낙 강세가 되면서 예,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하고 해외 시장하고 지금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네. 상대적인 매력이 해외 쪽에 있는 시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하고 유통업 지수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과거처럼 환율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관계가 뚜렷하진 않아요. 환율이 뭐 최근에 낮아지면서 유통업 지수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환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그 타격을 많이 줬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타격을 입고 있었고 하나의 유통 채널이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출 기업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좀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소비 업종에 대한 센티멘트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네. 좀 말이 안 되죠. 워낙 강세면 해외에서 돈을 쓰거나 그야말로 직구도 더 싸지고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가서 그렇죠. 면세점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신용카드를 긁는 그 규모도 참 컸다. 지난달 그 수치를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원화 강세를 용인하는 게 내수를 살리는 정책인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기본적으로 네. 크지가 않아요. 좀 작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뭐 국민들을 소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소비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일본 쪽 작년 같은 경우는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일본 쪽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쇼핑을 하고 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중국 쪽 그 쇼핑객들이 많은 쇼핑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직거래가 뭐 백화점이나 유통주에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환율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그냥 하나의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네. 예, 이쪽에 뭐 타격을 미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환율이 좀 워낙 강세가 되는 국면에서는 예, 상대적으로 조금 유통주의 매력이 워낙 발생될 수 있다는 강세일 때 거죠.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온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이세요? 예.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성장 모멘텀이 있을까, 유통주? 간단하게 우리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모바일. 네. 뭐 우리 했던 얘기 말고 또 다른 거 아주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예. 그 주류랑 비주류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류라고 하는 거는 백화점 업체랑 기본적인 뭐 이마트, 유통업체라고 하면은 비주류 같은 경우는 지금 뜨고 있는 셀프존 같이 아울렛 업체라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좀 약간 특별한 뭐 인터파크 INT 이런 회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이긴 하지만 가장 유통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신세계, 이마트 이런 쪽이 아니고 유통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쪽을 가져가지고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유통에서 같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살아남으려면 프로덕트 믹스를 제품 변경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그 고부가 산업보다는 네. 조금은 저렴하지만 마진을 낮추면서 매출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박리담에. 박리담에 혹은 플랫폼이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범상 대리님은 정책 얘기를 써오셨는데 정책이 지금 사실 유통주의 규제 때문에 예. 리스크잖아요. 예. 이게 성장 모멘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정리하자면 모바일 앱 활성화하는 것도 이제 한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롯데슈퍼 같은 거 모바일 앱 출시한 이후에 1년 만에 전체 모바일 매출에서 모바일이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이제 모바일이 인터넷 매출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겠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백화점 5월 달에 진출한 거 있죠. 아울렛 진출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마트 예로 들었다시피 병행 수입하면서 이런 해외에서 인기 많은 품목 같은 거 갖고 와갖고 병행 수입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기존에 없던 수를 둔다면은 이제 잠깐의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요? 정부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성장 모멘텀은 아직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규제잖아요. 예, 유통업 자체에서는 정부 정책이 그렇죠.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실적이 안 좋거든요. 네, 이제 목록 통관 말씀을 드렸었죠. 목록 통관 품목 확대하는 얘기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한 소비가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스마트한 소비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정부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자, 이경민 PB님. 예, 모멘텀, 성장 모멘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환율적인 부분은 너무 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넘어가고. 일단 옴니채널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투 온라인 해서 휴대폰으로 내가 보는 상품이 얼마만큼 싼가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 쪽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옴니채널이 어디 거예요? 하나의 채널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짓는 하나의 업체가 아니고요. 하나의 소비 행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보진 않았는데 오토 시스템이 있거든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해서 친구를 맺으면 쿠폰을 줘서 5,000원 할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캔을 하면 공짜로 준다던가 이런 부분을 인해서 SNS 쪽이 굉장히 선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오토 시스템을 어디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어디하고 제휴를 맺어서 이 사업에 뛰어드느냐가 유통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슈퍼스타 K나 이쪽 부분을 통해서 이 용어가 좀 많이 핫해졌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 제가 가져온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뭐 저는 잘 못 보지만 이승연과 백인의 여자에 나오는 그 르페르 화장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CJ E&M에서 만드는 그 이쪽 방송에 나오는 거고요. CJ 옷쇼핑에서 이 상품을 론칭을 해서 굉장히 그 브랜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판매고를 올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드아웃 시즌2라고 해서 거기에서 김해 디자이너가 마린룩을 통해서 우승을 했는데요. 동일한 그 제품을 그 CJ 옷쇼핑에서 그 론칭을 하고 나서 10분 만에 매진이 됐거든요. 새로 나오는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브랜드가 뭐 이렇게까지 빨리 매출이 일어나던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마케팅이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그 프렌들리십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통주가 대물일까요? 지문상 대리님? 유통주만은 대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불황형 소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구조적인 변화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유통업계에서 성장을 할 거고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통이지만 이 부분을 내수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의류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LF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이 성수기거든요. 의류업계에서. 근데 겨울에도 사실 많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봤을 때 내수가 활성화가 안 됐고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국내 말고 유통업계도 외부에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둔화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비교를 했을 때 절대적인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왕서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왕서방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계속적으로 소비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수는 유통이다라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깨고 의류업계를 봤을 때 뭐 아비스타라든가 대형 같은 경우는 특히 아비스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가지고 오셨군요. 이런 유통 산업의 그 구조적인 변화를 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리님 유통주 대물일까요? 결론은 대물이 아닐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사실 지금 워낙 강세 시기임에도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는 거는 앞으로도 사실상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는 중상층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내수 시장에도 그렇고 유통주에도 그렇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예, 저도 지대리님 논리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대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 트렌드는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업종이고요. 이쪽 트렌드에 발맞춰 나간다던가 아니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유통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은 대물이 될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그런 종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지금 유통의 트렌드가 크게 바뀌는 부분에서 얼만큼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살펴보아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분의 종목 가운데서 대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주 전반적으로는 대물이 아니다 쪽의 의견이 조금 더 실리고 있죠.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세 분의 순위 볼까요? 네, 베스트 3. 지문상 드리는 1위 KG 모빌리언스, 2위 인터파크 INT, 3위 아비스타. 이범상 드리는 1위 세이브존 INC, 2위 BGF 리테일, 3위는 현대홈 쇼핑이네요. 네, 이경민 PB는 1위 CJ 옷쇼핑, 2위 BGF 리테일, 3위는 저기 안 보입니다. 이마트네요. 예. 아, 정말 다양하게 오늘 종목들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세이브존 INC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내다가 요즘은 잠잠한데 주가를 그래서 안 봤거든요. 예. 지금 어떤 포인트 있을지 이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아까 제가 첫 부분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백화점이 이제 결론적으로 안 좋다 하면서 그 소비의 일부분이 저는 아울렛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합리적 소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합리적 소비에서 해외 직구라든가 병행세 이쪽은 비중이 아직 많이 작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딜 많이 가냐? 아울렛을 제일 많이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백화점을 많이 갔었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지금은 많이 가야, 예. 아이쇼핑만 하더라도 어찌됐건 백화점에. 쇼핑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좋아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별로 싫어하시는데. 네, 그렇게 와이프 때문에 같이 가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오히려 아울렛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 잡고 아울렛에 가는 게 훨씬 더 재미도 있고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고요. 세이브존 INC 아울렛 그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세이브존입니다. 세이브존. 예. 이게 갖고 있는 게 지금 노년이 아니고 노원 그리고 성남 이렇게 두 개가 제일 큰데. 세이브존 가보셨어요? 세이브존은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세이브존 근처는 가봤는데 구로기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W몰하고 마리오몰 있죠? 네네네. 그쪽에 주말에 가려 그러면 교통 엄청 막힙니다. 그만큼 아울렛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가면 정말 볼 것도 많고 요새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발달해서 언제 가면은 흔히 말하는 득템을 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끼리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렛은 굉장히 시장이 지금도 많이 크고 있지만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세이브존 주가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인가요? 매수 타이밍? 저는 언제든지 간에 네.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리식 펀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리식 펀드도 환매 시점이 중요하지. 세이브존 가보시지도 않으신 분이. 저는 좀 말 끊어 죄송한데 네. 세이브존 근처에 살았고요, 노원에. 네. 그리고 저는 세이브존 탐방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브랜드 가보시면은 제가 아까 NC백화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울렛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백화점의 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은 브랜드 자체가 매력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지 못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급 브랜드인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뭐 HUM이라는 브랜드, 옛날에 저희가 알았던 라피도급의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인 매출 비중을 놀리기 위한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안정성은 있다고 보시는 안정성은 거예요?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의 형태를 세이프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브랜드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 타겟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로 그 럭셔리한 브랜드이면서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명품을 조금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백화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보다는 사실 이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성장성도 이미 주가에 저는 조금은 반영이 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성장성이 이런 세이브존 같은 저가 아울렛보다 여주 같은 프리미엄 아울렛이 더 낫다. 그렇죠. 이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쪽 그래요? 아울렛이 훨씬 더 좋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다니는 거고. 근데 그건 관련주가 없잖아요. 그럼 아울렛이 그렇게 가면은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그럼 아울렛이 가죠.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부천에 있는 세이브존을 한번 가봤습니다. 부천이요? 예, 부천에 있는 데를 1층서부터 한번 다 둘러봤는데 정말로 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 게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매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아울렛이 트렌드다라고 하면 관련주 지금 제가 보면 거기서 매출은 나오는 것 같지만 뻥 아니면 닭이라고. 예,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서 구매도 한번 했었어요. 그 구두를 조금 저가로 나와서 한 4만 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두 번 신으니까 실밥이 뜯어지더라고요. 그 옥스포드화인데.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정말로 그냥 이 돈으로 그 신세계 뭐죠? 그 종목이 아울렛주 아니에요? 신세계 인터. 그건 명품주입니다. 명품. 근데 그게 참 그런 게 세이프존 같은 경우 지금 상장된 기업이 이쪽 저가 브랜드 중에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건 맞고 그 부분이 좀 괜찮다라고 맞는데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작년부터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작년에 주가가 올랐을 때 갔다 온 부분인데 이미 더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유통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이라고 보면 되죠. 유통주는 다 죽는데 세이브존만 가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황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울렛이라는 게 보통 이제 주식을 살 때 리스크 요인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산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지 생각을 할 때 왜 빠질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울렛이 갑자기 안 좋아질 이유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울렛 더 많이 가죠. 경기가 좋아진다?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대로 또 쇼핑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코잉이 굉장히 적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이브존은 합리적인 소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죠? 이쪽 부분에 있는 그 저가용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아니면 닭. 예, 인터넷에 나오는 종목 그런 것보다 예, 좋지가 않아요. 근데 아니, 모든 그렇긴 한데. 소비자를 다 대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소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소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소비를 하는 사람보다 다른 형태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중요한 건 지금 불황이라서 한두 번은 갈 수 있지만 세네 번은 가서 옷을 사거나 뭔가 제품을 구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거기서 파는 게 뭐 여성들 의류나 이런 것처럼 뭐 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한번 입고 버릴 만한 그런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보통 어르신들 뭐 등산 잠바나 뭐 그렇죠. 신발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들어가는 네. 브랜드도 약간은 그 아까 지드래님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약간 그 B급 그 브랜드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거기서 옷을 한번 사고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이거는 정말로 두 번 다시 입지 못할 만한 그 정도의 옷이라서 예 그냥 뭐 너무 그럼 급할 아울렛의 때 성장성 그리고 1위로 가지고 와주신 홈쇼핑의 성장성 단순하게 그렇게 섹터로 성장성을 비교했을 땐 뭐가 더 나아요? 홈쇼핑이 더 낫습니까? 홈쇼핑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럼 한번 해주세요. 예, 예, CJ 일단 홈쇼핑? CJ 홈쇼핑을 가지고 네. 나왔는데 아까 뭐 제가 콜라보레이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CJ E&M 쪽에 그 뭐지 그 방송들이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방송들이 많아요. 뭐 렛미인도 있고 뭐 백인의 여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그 제품들이 CJ 오쇼핑에서 독점적으로 론칭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 뭐 PB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홈쇼핑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 좀 진출했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좀 BB를 넘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홈쇼핑 중에서 유일하게 CJ 오쇼핑이 그 중국 진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홈쇼핑 쪽에서는 CJ 오쇼핑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CJ 계열사하고 시너지 확대. 지금 최근에 소비들이 많이 불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유통 채널만 가지고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하지만 CJ 쪽은 CJ E&M도 있고 뭐 CJ 쪽 관련돼서 뭐 시푸드도 있고 그 굉장히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부분은 통합으로 묶어서 같이 마케팅을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홈쇼핑도 홈쇼핑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홈쇼핑주 왜 조정받았어요? 아무래도 그 송출료, 방송 송출료의 그 인상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스카이라이프가 그 MS 점유율 1위 업체인데 다른 데보다 그 광고 단가가 한 2배 정도 적어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라이프도 비통신 쪽에서 그 영역이 좀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상화 시킬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방송 송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올해 예, 그렇죠. 개선되고 호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 CJ 홈쇼핑은 2009년부터 뭐 계속 상승 추세고 올해 지금 좀 하락하고 있어요. 10% 정도 손실인데 매수 기회로 보셨네요. 지대리님은 모바일 결제주 네. 이 종목도 최근에 부진했었는데 신저가까지 나왔다가 저는 사실 예. 그 유통업체를 안 가지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제주를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왜냐면 모바일 결제주 이 종목은 지금 매수 기회 충분한 타이밍인가요? 네, 완전 충분한 타이밍입니다. 수익률 얼마나 보시는데요? 지금 수익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수익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얼마나 얘네가 올라갈까요? 빠졌던 게 사실 그 모빌리언스에 대한 악재보다는 모그룹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 남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불황형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 사기는 굉장히 꺼려하기 나름인데 반대로 말을 하면은 1,000원, 10,000원, 20,000원 결제는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홈쇼핑 업체들도 똑같아요. 결국은 아울렛 쪽을 하는 이유도 사실 굉장히 불황형이고 소비자가 더 싼 값에 뭘 사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볼 건 절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홈쇼핑, 뭐 백화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비싼 추구에 속하지만 모바일 결제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결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별로 부담 없이 작용을 하는 거고 유통 쪽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타겟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결국은 그 모바일 결제주
종목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저는 얼마까지 보시는데요? KG 모빌리언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저는 32,000원대까지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버해서 본다고 얘기를 해요. 오버해서 본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PG 업체들의 성장성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날이랑 모빌리언스 말고는 사실 건들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오늘 주제랑은 좀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모바일결제에서는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중에 그 선별해서 되는 모빌리언스.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자, 1위 종목 정해볼게요. 네, 모빌리언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모빌리언스 저는 1등 안 하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번 주제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그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계륵 같아요, 유통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 결제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많이들 하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모바일 결제보다는 어차피 모바일로 결제한다고 해서 모바일 결제가 아니거든요. 모바일 요금에 합산되는 게 모바일 결제고 아직까지는 다날이라든가 인시스처럼 카드 결제를 아직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모빌리언스가 언젠가는 굉장히 많이 갈 테지만 다른 다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나중에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또 KG그룹 너무 좀 신뢰성을 잃지 않았나 싶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악재 모그룹에 대한 악재 부분은 이미 다 떨어냈어요. 떨어냈기 그럼 때문에. CJ 오쇼핑, 세이브존, INC 뭐가 1위 갈까요? 그럼 CJ 오쇼핑 저는 빠지겠습니다. 근데 오쇼핑이 올해 실적이 잘 나와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오쇼핑이 실적이 올해 작년보다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환세는 할애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됐고 외형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순이익이나 OP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매출 같은 부분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정해주세요. 오쇼핑으로 가시죠. KG보다는 오쇼핑이 나은 것 같으세요, 이대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제랑은 사실 아니 둘 중에 뭐가 나아요, 이대리님? 저는 둘 중에서 오쇼핑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KG 모빌리언스 2위 가고요. 3위 세이브존 INC 갈까요? 반대하시는 듯한 눈빛? 저는 3등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네? 네, 자 그러면 순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종목은요, CJ 오쇼핑, 2위 KG 모빌리언스, 3위 세이브존 INC였습니다. 네, 좀 못다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유통주 한번 다뤄볼게요. 고맙습니다.